그날 밤 저는 제 아내가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집 안에서요. 분명히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제 앞에 서 있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혼이 처음부터 계산된 선택이었다는 걸. 잊지 못할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52살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창피한, 그러면서도 교훈이 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 인생이 꽤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28에 작은 공장으로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직원 50명 되는 제법 괜찮은 회사가 됐으니까요. 정밀기계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삼성이며 LG 같은 대기업들한테도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변에서들 그러더라고요. 태준이 너 참 잘됐다. 자수성가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죠. 사실 저도 제가 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10년 전에 제 인생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딸아이가 겨우 12살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딸아이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회사 일하랴, 딸 챙기랴, 정신없이 1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키운 딸이 이제 22살 대학생이 됐어요. 제 자랑이죠.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이제 딸도 다 컸으니 재혼 생각해 보라고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 싶었습니다. 아내 생각도 나는데 무슨 재혼이냐, 그냥 이렇게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외로운 거예요. 회사에서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딸아이는 학교 가고 없고 넓은 집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니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주변 지인들 소개로 몇 분을 만나보긴 했습니다. 다들 괜찮은 분들이었어요. 외모도 괜찮고 직업도 있고 나름 교양도 있는 분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요. 다들 제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한테 자랑은 아니지만 돈이 좀 있는 편입니다. 회사도 잘 되고 있고 강남에 빌딩도 하나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소개받는 분들도 다 그런 걸 알고 만나러 오시는 거죠.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테스트를 했습니다. 몇 번 만나고 나면 슬쩍 비싼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에르메스 가방이라든가 까르띠에 시계 같은 거요. 지금 생각하면 참 못됐죠.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려 했으니까요. 그럼 다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대놓고 와, 이거 진짜예요? 얼마짜리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실망했습니다. 한 번은 만난 지 한 달도 안 된 여자분이 그러더군요. 오빠, 우리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같이 가요. 제가 갖고 싶은 거 몇 개만 사주시면 안 돼요? 뻔뻔하게 말이죠. 그때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죄송한데 저는 돈 밝히는 여자는 딱 질색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왔죠. 그렇게 몇 명을 만나다 보니 여자라는 존재 자체에 환멸이 느껴지더군요. 결국 저는 재혼 자체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이었어요. 제 거래처 사장님이 골프 한번 치자고 연락이 왔어요. 태준이 형님, 좋은 분들 모시고 골프 칠 건데 형님도 같이 가시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일종의 재혼 중개 모임이더라고요. 다들 저처럼 사별했거나 이혼한 사람들이었어요. 남자 4명,
여자 4명. 그렇게 8명이 골프장에 모였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 안 했어요. 어차피 또 그런 사람들이겠지. 내 돈이나 놀이는. 그런 생각으로 건성건성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한유진이라고 38살 된 분이었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매니저로 일하신다고 하더군요. 첫 인상이 참 단정했어요. 화장도 진하지 않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셨고요. 그런데 옷을 보니까 명품이더라고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아, 이 사람도 명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역시 다 거기서 거기네. 그래서 일부러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골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달랐어요. 저는 물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사람이 못 되면 소용없잖아요. 저한테 하는 말은 아니었는데 옆에서 다른 분이랑 이야기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살짝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골프 끝나고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일부러 한유진 씨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태준이라고 합니다. 정밀기계 부품 만드는 회사 운영하고 있어요. 아, 네. 한유진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참 차분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명함을 꺼내서 드렸는데 받으시긴 하는데 대충 보시고 가방에 넣으시더군요. 보통 여자분들은 남자 명함 받으면 와, 회사 사장님이세요? 이러면서 관심 보이는데 이분은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오히려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뭐야, 나한테 관심 없나? 싶더라고요. 식사 끝나고 헤어질 때쯤 제가 슬쩍 말을 건넸어요. 저기 한유진 씨,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할까요? 아, 죄송한데요. 저 요즘 백화점에 VIP 행사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기회 되면요. 딱 잘라서 거절하시더군요. 다른 남자분들한테는 연락처도 주시고 그러는 것 같던데 유독 저한테만 냉랭하신 거예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 다른데?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제가 백화점에 갔어요. 그분이 일하신다는 VIP 라운지를 찾아간 거죠. 물론 우연을 가장해서요. 마침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고객 응대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프로페셔널 하더군요. 밝게 웃으시면서도 절도 있게 일 처리하는 게 보기 좋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유진 씨가 저를 발견하시더니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어머, 박 사장님, 여기 웬일이세요? 아, 저기. 마침 이쪽에 일이 있어서 들렀다가 인사나 드릴까 해서요. 그러셨구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업무 마무리하고 있어서요. 10분쯤 뒤에 한유진 씨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라운지 안쪽 카페로 저를 안내하더니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박 사장님, 오랜만에 봬요. 이거 저희 VIP 라운지 시그니처 커피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그냥 이름 불러주세요. 사장님은 좀 그렇고. 그럼 저도 그냥 유진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유진 씨는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일 한 지가 벌써 15년이 됐어요. 처음엔 평사원으로 시작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 매니저까지 올라왔네요. 대단하시네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럼요. 백화점이 화려해 보이지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특히 VIP 고객들 상대하는 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불평하는 투가 아니라 담담하게 말을 하더군요. 뭔가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명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입고 온 넥타이를 보더니 그 넥타이 에르메스 올 가을 신상이죠? 색 조합이 참 좋네요. 그런데 이번 시즌 거보다 지난 시즌 네이비 라인이 더 인기 많았어요. 아직도 찾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그 말이 그냥 직업병인 줄 알았습니다. 오래 일하다 보니 명품을 잘 아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날 헤어지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유진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런데 제가 평일엔 정말 바빠서요. 주말에 가능하면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연락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 정말 다른 여자들이랑 다르네. 그날 이후로 한유진 씨한테 자꾸 마음이 갔습니다. 제가 먼저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걸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진 씨는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더라고요. 너무 차갑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다가오지도 않고 묘하게 당기는 매력이 있었어요. 신기한 건 유진 씨는 답장을 바로바로 하진 않았습니다. 꼭 한 템포 늦게 아주 적당한 타이밍에만 오더군요. 아, 지금 VIP 고객 응대 중이었어요. 하면서요. 그게 오히려 더 끌렸어요. 바쁘게 사는 커리어 우먼 같아서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용기를 내서 제대로 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에르메스 스카프였어요. 200만 원짜리 좋은 거로요. 보통 여자들은 이런 거 주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한유진 씨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제가 선물 상자를 꺼냈어요. 유진 씨, 이거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유진 씨가 상자를 열어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이거 에르메스 스카프잖아요. 이거 비싼 건데 유진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진 씨가 상자를 도로 제게 내미는 거예요. 태준 씨, 정말 감사한데요. 저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에요. 너무 좋은데. 아직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이런 비싼 선물 받으면 제가 부담스러워서요.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은 다 받을 생각만 하더니 이 사람은 거절을 하다니요. 유진 씨, 그냥 제 마음이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받으세요. 아니에요. 정말 고맙지만 못 받아요. 우리 좀 더 알아가면서 천천히 가요. 괜찮죠? 그렇게 끝까지 거절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집에 오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 돈에 관심 없는 것 같다. 진짜 순수하게 사람을 보는 것 같다. 그때는 몰랐죠.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받을 때를 고르고 있었다는 걸. 그때부터 저는 한유진 씨한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다 계산된 거였어요. 저를 안심시키려고, 저를 믿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랬던 거죠. 그때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그날 이미 이상한 징조는 다 나와 있었습니다. 명품을 너무 잘 아는 것, 적당한 타이밍의 연락, 완벽하게 계산된 거절.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 유진 씨와 만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유진 씨는 목요일 저녁에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유진 씨,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시간 어때요? 아, 목요일이요? 죄송한데 목요일은 안 될 것 같아요. 백화점에
VIP 고객 특별 행사가 있어서요. 매주 목요일마다 있거든요. 그럼 금요일은요? 금요일은 괜찮아요. 몇 시에 볼까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백화점 일이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매주 목요일마다 똑같더라고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제가 회사 일 끝나고 시간이 적적해 유진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진 씨, 저예요. 지금 바빠요? 아, 태준 씨. 지금 행사장에서 고객분들 응대하고 있어요. 좀 바빠서.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뚝 끊기더군요. 싶어서 다시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1시간쯤 지나서 유진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아까 죄송해요. 갑자기 VIP 고객분이 오셔서 급하게 끊었어요. 이제 행사 끝났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백화점 일이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게 다 복선이었어요. 목요일 저녁마다 바쁜 거, 갑자기 전화 끊기는 거, 전부 다요. 어쨌든 그런 작은 일들은 제 눈엔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유진 씨가 더 멋있어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유진 씨가 제게 제안을 하나 하더군요. 태준 씨, 우리 맨날 밖에서 비싼 식사만 하는데 제가 집밥 한번 해드릴까요? 집밥이요? 네, 제가 요리 좀 해요. 별거 아니지만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어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은 다 비싼 레스토랑만 가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진 씨는 직접 요리를 해주겠다니요. 정말요? 그럼 제가 재료비라도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무슨 재료비를 받아요? 그냥 맛있게만 드셔주세요. 그 주 토요일, 저는 유진 씨 집으로 갔습니다. 원룸이었는데 아담하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더군요. 어서 오세요. 앉아 계세요. 금방 차려드릴게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유진 씨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편안하더라고요. 이런 게 가정적인 느낌인가 싶었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에 계란말이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게 보였어요. 와, 진짜 맛있겠는데요? 이거 전부 유진 씨가 만든 거예요? 네, 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저희 엄마가 음식을 잘 하시거든요. 엄마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그 말에 유진 씨 표정이 잠깐 어두워지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지방에 계시고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데요. 자,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그날 먹은 집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 떠난 후로 집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진 씨는 이야기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재미있으면서도 공감이 잘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그땐 몰랐죠. 완벽한 사람일수록 숨기는 것도 많다는 걸. 태준 씨는 따님이 계시다고 하셨죠? 몇 살이에요? 22살이에요. 대학생이고요. 어머, 벌써 그렇게 컸어요? 따님이 아빠 닮아서 똑똑하겠네요. 아니에요. 저보다 엄마 닮아서 착해요. 근데 사실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왜요? 제가 재혼하면 딸애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해서요. 아직 딸한테 유진 씨 이야기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자 유진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말하더군요. 태준 씨, 저는요, 재혼하면 가족이 최우선이에요. 특히 따님 같은 경우는 더 신경 써야죠.
저도 어릴 때 엄마 잃어봐서 알아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유진 씨. 그러니까 천천히 가요. 따님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요. 제가 따님한테 잘할게요. 진짜 엄마처럼은 못 되겠지만 좋은 친구 같은 언니가 되어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여자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돈도 안 밝히고 가족까지 생각해주고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사람이구나. 그때 확신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유진 씨를 딸에게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어느 주말에 우리 셋이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딸아이가 처음엔 좀 경계하는 눈빛이더라고요. 당연하죠. 엄마가 죽은 지 10년 만에 아빠가 여자를 소개해 주는 건데. 지민아, 이분이 아빠가 말했던 한유진 씨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딸아이 목소리가 좀 차갑더라고요. 그런데 유진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 지민아. 나 한유진이라고 해. 아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 대학에서 경영학 전공한다며? 멋지다. 네. 지민아, 이거 작은 선물인데 받아줄래? 유진 씨가 준비해온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딸이 뭔가 싶어서 열어보니 예쁜 수첩이랑 볼펜 세트더라고요. 비싼 건 아닌데 아주 센스 있게 고른 거였어요. 학교 다닐 때 쓰라고 준비해봤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아,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조금 표정이 풀리더니 작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진 씨는 딸에게도 정말 잘해줬어요. 가끔 문자로 안부도 물어보고 시험 기간이면 공부 힘들지? 파이팅! 이런 메시지도 보내고요. 딸아이도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딸이 제게 그러더군요. 아빠, 유진 이모 괜찮은 것 같아. 나한테 잘해주려고. 너무 애쓰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그래도 진심인 것 같아. 그 말 듣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딸이 인정해주니까 이제 정말 유진 씨랑 제대로 된 미래를 꿈꿔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땐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딸에게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사람이 흔하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유진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유진 씨랑 산책을 하다가 제가 슬쩍 물어봤어요. 유진 씨, 혹시 결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결혼이요? 당연히 하고 싶죠. 저도 나이가 38인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나면 가정 꾸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고 없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기본적인 경제력은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는 사람이 따뜻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좋아요. 그럼 저는 어때요? 유진 씨가 잠깐 멈춰서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태준 씨가요? 태준 씨는 좋은 사람 같아요. 아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저랑. 근데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우리 좀 더 알아가요. 결혼은 평생의 문제잖아요. 신중해야죠. 또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진 씨가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진지하게 접근하는구나 싶어서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유진 씨가 한 가지 부탁을 하더군요. 태준 씨, 혹시 시간 되면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사실 제가 요즘 저축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작은 집이라도 하나 장만하려고요. 그런데 제가 재테크를 잘 몰라서요. 태준 씨 회계사 출신이시잖아요.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얼마나 모으셨는데요? 아직 많이는 못 모았어요. 한 3억 정도요. 오, 3억이요?
대단한데요. 혼자 그 정도 모으기 쉽지 않았을 텐데. 백화점 월급이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리고 저 소비를 별로 안 해서요. 옷도 직원 할인받아서 사고, 밥도 집에서 해먹고, 그렇게 10년 넘게 모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탄했어요. 명품 옷을 입고 다니면서도 알뜰하게 저축하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럼 이따가 제가 재테크 관련 자료 좀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태준 씨.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유진 씨가 갑자기 제게 조그만 선물 상자를 하나 주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를 열어보니 손수건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손수건이 아니라 유진 씨가 직접 자수를 놓은 손수건이더라고요. TJ라고 제 이니셜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유진 씨가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요즘 취미로 자수 배우고 있거든요. 서툴지만 마음만 받아줘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비싼 선물보다 이렇게 정성이 담긴 선물이 훨씬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진짜 고마워요. 소중히 쓸게요. 그날 밤 집에 와서 딸한테 그 손수건을 보여줬어요. 지민아, 이거 봐. 유진 이모가 직접 만들어준 거래. 딸이 손수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우와, 자수 진짜 잘하네. 이거 만드는데 시간 엄청 걸렸을 텐데. 그 말을 들으니까 문득 유진 씨가 손수건 줄 때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잠깐 말을 멈췄던 것 같았거든요. 뭔가 걸리긴 했는데 그냥 쑥스러워서 그런가 보다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수가 왜 밤새 만든 것처럼 정교했는지 그때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정성이 대단하지? 그런데 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아빠, 근데 너무 빨리 가지는 마. 아빠가 요즘 유진 이모한테 완전히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은 신중해야 돼. 왜? 너 유진 이모 괜찮다고 했잖아. 응,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빠 사람은 오래 봐야 하니까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지. 그날 딸의 표정이 나중에야 계속 떠오르더군요. 알았어. 아빠가 신중하게 할게.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고는 제 방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유진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손수건 너무 고마워요. 정말 소중하게 쓸게요. 유진 씨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한참 후에 유진 씨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저도요. 태준 씨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 문자를 보면서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시간에 유진 씨가 집이 아닌 어딘가에 있었다는 사실만은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바보였어요. 아니, 사랑에 눈이 멀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 씨 입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이야기는 제가 생각한 행복한 미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 유진 씨와 만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제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느 주말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제가 유진 씨를 벤치에 앉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유진 씨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손으로 입을 막더라고요. 태준 씨, 이게 진심이에요. 유진 씨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정말 행복해졌어요. 이제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제 아내가 돼주시겠어요? 유진 씨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태준 씨, 저도 태준 씨 정말 좋아해요. 근데
근데요, 결혼은 너무 큰 결정이잖아요. 제가 과연 태준 씨 옆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무슨 소리예요? 유진 씨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제 딸도 유진 씨 좋아하고 저도 유진 씨밖에 없어요. 유진 씨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태준 씨랑 결혼할게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반지를 유진 씨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태준 씨, 혹시 결혼하면 어디서 살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있긴 한데 유진 씨가 원하면 새 집을 구해도 괜찮아요. 사실 제가 꿈꿔온 집이 하나 있어요. 유진 씨가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군요.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 단지였어요. 이 아파트인데요. 제가 어릴 때 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이 아파트를 봤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가 꼭 저기서 살고 싶다고. 압구정이요? 좋죠. 그런데 그곳에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그냥 어릴 때 본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단지 안에 나무도 많고 조용하고 그런 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유진 씨 목소리가 간절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유진 씨가 좋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그 아파트로 알아볼게요. 근데 평수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너무 크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도 지민이랑 같이 살려면 방이 4개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방 4개짜리면 상당히 큰 집이었어요. 압구정이면 가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죠. 이후 본격적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니 마침 그 아파트에 매물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사장님, 이 집 괜찮네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하더군요. 네, 이 집 진짜 좋습니다. 남향의 조망도 좋고요. 근데 가격이 좀 있어요. 괜찮습니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유진 씨와 함께 집을 보러 갔어요. 집 상태는 정말 좋았습니다. 거실도 넓고 방도 크고 베란다도 넓더라고요. 그런데 유진 씨가 집을 보면서 계속 뭔가를 재고 있더라고요. 줄자까지 가져와서 여기저기 재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태준 씨, 이 집 정말 좋아요. 여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계약할게요. 그렇게 빠르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나오는데 유진 씨가 제 팔짱을 끼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태준 씨, 정말 고마워요. 제 꿈이 이뤄졌어요. 뭘요? 우리 앞으로 평생 함께 살 집인데요. 근데 말이에요. 인테리어 좀 해도 될까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미고 싶어요. 당연하죠. 유진 씨가 살 집인데. 유진 씨 마음대로 꾸미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유진 씨가 그냥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줄만 알았어요. 설마 그게 다른 목적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며칠 후 유진 씨가 인테리어 업체를 데리고 왔어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인상은 평범했어요. 말수도 적고 일 얘기만 딱딱 하더군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은 인사만 짧게 하고 바로 도면부터 꺼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날부터 유진 씨는 인테리어에 푹 빠졌어요. 매일같이 업체 사장이랑 통화하고 자재 고르러 다니고 도면 검토하고 특히 안방 드레스룸에 엄청난 공을 들였어요. 저는 유진 씨가 그렇게 세심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렇게 인테리어는 전부 유진 씨가 맡았습니다.
업체 선정부터 설계까지 저는 이름만 올렸을 뿐이었죠. 인테리어 기간은 석 달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저희는 간단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딸 지민이도 축하해주고 회사 직원들도 축하해주고 정말 행복한 날이었어요. 신혼여행은 유진 씨가 일이 바빠서 나중으로 미루자고 하더군요.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인테리어가 다 끝나고 드디어 신혼집에 입주하는 날이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새 집처럼 변해 있었거든요. 유진 씨, 이거 정말 대박인데요? 마음에 드세요? 제가 정말 공들였거든요. 거실은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으로 꾸며져 있었고 주방은 최신식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안방. 안방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침대도 크고 푹신하고 조명도 은은하고 유진 씨가 저를 드레스룸으로 안내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말 넓더라고요.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한 바퀴 돌면서 옷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안쪽에는 큰 붙박이장이 있었고요. 붙박이장은 정말 크고 튼튼해 보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안쪽이 상당히 깊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깊은 거예요? 뭐 숨겨놔도 모르겠는데요. 유진 씨가 웃으면서 붙박이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유진 씨는 정말 좋은 아내였습니다. 아침마다 맛있는 식사 준비해주고 집안도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유진 씨는 밤 11시가 되면 무조건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유진 씨, 오늘 영화 보다가 자면 안 돼요? 이 영화 재미있는데. 안 돼요. 저 11시 넘어서 자면 다음 날 피부 상태가 안 좋아져요. 제가 피부가 예민해서요. 그렇구나. 알겠어요. 저도 유진 씨 생활 패턴에 맞춰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됐어요. 건강에도 좋더라고요. 주말에도 유진 씨는 바빴어요. 여보, 오늘 토요일인데 우리 어디 나갈까? 미안해요, 여보. 오늘 백화점에 재고 정리 나가야 해요. 시즌 바뀌는 시기라서 정리할 게 많거든요. 저는 아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결혼했다고 일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그런데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주말마다 재고 정리가 그렇게 많을까? 하지만 제가 백화점 일을 뭘 알겠어요. 유진 씨가 하는 말을 믿는 수밖에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유진 씨가 좀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문득 유진 씨 신발을 보게 됐어요. 루브탱이더라고요. 여보, 이 구두 새로 산 거예요? 유진 씨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이거요? 백화점 직원 할인으로 샀어요. 원래 300만 원짜리인데 거의 반값에 샀거든요.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VIP 매니저라면 그 정도 신경 쓰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 할인을 받아도 150만 원은 넘을 텐데 유진 씨 월급으로 이런 걸 사도 괜찮을까? 하지만 제가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니었죠. 유진 씨도 자기 돈 벌어서 쓰는 건데 그때도 저는 제 생각을 먼저 접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유진 씨를 보는데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 사람이랑 평생 함께 살 수 있다니.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신혼집에 입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밤도 평소처럼 밤 11시가 되자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는 제 품에 안겨서 금방 잠이 드는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도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쯤이었을까요? 문득 잠에서 깼어요.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옆을 보니 유진이가 없더라고요. 화장실 갔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상해서 화장실 문을 노크해 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화장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 간 거지? 거실로 나가봤는데 거실도 텅 비어 있었어요. 부엌도 베란다도 없었습니다. 그때 드레스룸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옷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거기 있구나. 저는 드레스룸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뭐 해요? 유진이가 깜짝 놀라며 돌아보더라고요. 손에 옷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 깼어요? 미안해요. 너무 더워서 잠옷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소리가 컸나 봐요. 더워요? 에어컨 켜놨는데 그래도 좀 답답해서요. 제가 잠옷이 두꺼운가 봐요. 그렇구나. 그럼 시원한 거 입고 와요. 네, 금방 갈게요.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더우면 옷 갈아입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유진이가 한참이 지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벌써 20분이나 지났어요. 옷 갈아입는데 20분씩이나 걸릴까? 다시 일어나서 드레스룸으로 가봤습니다. 여보, 이번엔 유진이가 붙박이장 앞에 서 있더라고요. 안 자고 기다렸어요? 미안해요. 계절 지난 옷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지금 새벽 1시예요. 내일 해도 되잖아요. 그러게요. 눈에 띄길래. 조금만 정리한다는 게 금방 갈게요. 그렇게 유진이가 다시 침대로 왔고 우리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며칠 후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 잠에서 깼는데 또 유진이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바로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유진이가 거기 있더라고요. 여보, 또 더워요? 아, 그러게요. 요즘 왜 이렇게 몸이 더운지 모르겠어요. 병원 한번 가봐요. 자꾸 더우면 몸에 이상 있을 수도 있으니 괜찮아요. 제가 체질이 그런가 봐요. 2번까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실제로 더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에 2~3번씩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딸 지민이가 와 있었어요. 지민아, 오늘 웬일이야? 학교 끝나고 왔어? 아빠, 나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데? 지민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아빠, 유진이 뭐 요즘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니? 뭐가? 저번 주에 내가 여기서 잤잖아. 그때 밤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유진 이모가 드레스룸에서 뭔가 하고 있더라고. 옷 갈아입고 있었겠지. 아니야. 옷 갈아입는 게 아니라 붙박이장 뒤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 내가 들어가니까 깜짝 놀라면서 황급히 문 닫더라. 그래? 응. 그리고 아빠, 옆집에서 밤마다 사람 소리 안 들려? 나는 들렸거든. 옆집? 그러고 보니 가끔씩 옆집에서 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같은 게요. 하지만 저는 그냥 옆집 사람들이 파티라도 하나 보다 했죠. 사람들이 모여서 놀 수도 있지. 뭐. 아빠는 항상 그렇게 대충 넘어가. 그냥 나는 뭔가 기분이 이상해. 지민아, 새엄마 의심하지 마. 그런 사람 아니야. 휴, 알았어. 아빠가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 딸은 그렇게 말하고 학교로 돌아갔어요. 저는 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설마 유진이가 이상한 짓을 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유진이가 또 밤중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옆집 소리가 들리나 귀를 기울여 보기도 했죠.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또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자는 척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따라가 봤어요. 아내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더니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저도 살금살금 따라갔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아내가 붙박이장 문을 열더니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옷 정리하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그리고 3시가 되어도 아내가 안 돌아왔어요. 이건 진짜 이상했어요. 붙박이장에서 1시간씩이나 뭘 하는 거지? 저는 다시 드레스룸으로 갔습니다. 여보, 불을 켜고 안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붙박이장 문을 열어봤습니다. 옷들만 주렁주렁 걸려 있을 뿐 아내는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여기 들어가는 걸 봤는데 사람이 사라질 수가 있나? 저는 거실로 나가서 집 안 곳곳을 찾아봤어요. 화장실, 부엌, 베란다, 심지어 현관 신발장까지. 하지만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설마 밖에 나간 건가? 그런데 현관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였죠.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유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유진이가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여보, 지금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집이지. 드레스룸에서 옷 정리하고 있어. 드레스룸? 나 지금 드레스룸인데. 당신 없는데? 이상하네. 나 분명 드레스룸인데. 그때 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유진이가 서 있더라고요. 드레스룸에서 나온 거였어요. 당신 지금 나온 거야? 왜요? 아니, 아까는 분명 없었는데. 제가 붙박이장 안쪽 깊숙이 있어서 안 보였나 봐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붙박이장이 워낙 크고 깊으니까요. 그렇구나. 미안.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괜찮아요. 너무 늦었으니 이제 자러 가요. 우리는 다시 침대로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분명히 붙박이장 안을 다 봤는데 유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드레스룸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붙박이장 안쪽까지 다 열어보고 벽도 두드려보고 했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붙박이장이었죠.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출근해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민아, 아빠야. 응, 아빠. 무슨 일이야? 저번에 내가 유진이 뭐 이상하다고 했잖아. 응. 혹시 뭘 더 본 거 있어? 왜? 아빠도 이상한 거 느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아빠, 나 솔직히 말할게. 유진이 뭐 밤에 어디 가는 것 같아. 드레스룸 들어갔다가 한참 후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옆집에서 사람들 소리 들리더라고. 옆집? 응. 그리고 요즘 옆집에 택배 진짜 많이 오던데. 명품 박스 같은 거. 명품? 응.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뭐 그런 거. 택배 아저씨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옆집에서 명품 택배가 많이 온다고? 그리고 사람들 소리가 들린다고?
회사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오니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보, 오늘 일찍 왔네요? 응. 일이 일찍 끝나서. 근데 여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아? 표정이 잠깐 굳더니 이내 웃으면서 말했어요. 옆집이요? 글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왜요? 아니, 요즘 소리가 좀 들려서.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제가 밤에 일찍 자서 그런가 봐요. 그렇구나.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데 숨기고 있었죠.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옆집에 뭐가 있는 거지? 그리고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식사 후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현관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옆집 초인종을 눌러봤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인데. 아,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었어요. 사장님? 아, 안녕하세요. 남자는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여기 사세요? 네, 여기서 사무실 운영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 그냥 인사드릴까 해서요. 이웃이니까. 그러시군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으려고 했어요. 저기, 혹시 요즘 밤에 사람들 많이 오나요? 소리가 좀 들려서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밤에 회의를 좀 하거든요. 조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무실이라고 밤에 회의를 뭔가 이상했어요. 일반 사무실이 왜 아파트에 또 밤에 회의를 할까요? 게다가 명품 택배가 그렇게 많이 오는 사무실이라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11시에 잠들었어요. 저는 자는 척하면서 유진이를 지켜봤습니다. 새벽 1시쯤 유진이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제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유진이가 드레스룸으로 가더니 붙박이장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조용히 드레스룸으로 갔어요. 불을 켜지 않고 핸드폰 손전등으로 비춰봤습니다. 붙박이장 문을 살며시 열어봤죠. 옷들 사이로 안쪽을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정말 유진이가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어요. 사람이 증발한 것처럼요. 저는 붙박이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벽을 두드려보고 옷들을 다 치워보고 바닥도 살펴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다니. 저는 침대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쯤 드레스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히 누워서 자는 척했어요. 유진이가 조용히 침대로 들어오더니 제 옆에 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생각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날 아침 저는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 남았습니다. 아내한테는 출근한다고 말하고 몰래 숨어서 지켜봤어요. 그 사람이 백화점에 출근하고 나서 저는 다시 드레스룸을 조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샅샅이 뒤졌어요. 붙박이장의 벽면을 하나하나 두드리고 바닥도 확인하고 천장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붙박이장 맨 뒤쪽 벽면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손으로 밀어보니 판넬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게 뭐지? 하지만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어요.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판넬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드레스룸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저 뒤에 뭐가 있는 거지? 설마 옆집으로 통하는 건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옆집으로 통한다면 그 사람은 밤마다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옆집 남자와 무슨 관계인 거야?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때 지민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사람은 오래 봐야 하니까. 저는 그날 밤을 기다렸어요. 그날 밤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1시 유진이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이번에도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바로 따라 나갔어요. 드레스룸 문을 열었는데 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뜨거워졌어요. 아니야. 이번엔 아니야. 이건 착각일 수가 없어. 집안을 뒤질 생각도 안 했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진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보, 지금 어디야? 어디긴 어디야. 집인데. 왜요? 집 어디에 있어? 드레스룸에서 옷 정리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멍했습니다. 드레스룸? 나 지금 드레스룸 앞인데 당신 없는데? 네. 무슨 소리예요? 저 지금 여기 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요. 나 지금 드레스룸 안까지 다 확인했어요. 당신 없던데? 여보,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저 지금 붙박이장 안쪽에 있다니까요. 붙박이장 안쪽? 거기도 확인했어요. 여보,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유진이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들렸어요. 지금 당장 나와요. 지금 당장. 알았어요. 잠깐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드레스룸 앞에 서서 기다렸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은 설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30초쯤 지났을까요? 드레스룸 문이 열리면서 유진이가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 방금 어디 있었어요? 드레스룸에 있었다니까요. 붙박이장 안쪽 깊은 곳에서 옷 정리하고 있었어요. 안쪽? 나 거기 다 봤는데. 제대로 본 거 맞아요? 거기 옷이 얼마나 많은데. 안쪽 구석에 있었으면 안 보일 수도 있죠. 아니, 분명히. 여보.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요즘 너무 피곤한 거 아니에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요. 아니야. 나 분명히 봤어. 당신 거기 없었어. 여보, 무슨 소리예요, 자꾸. 지금 제가 앞에 서 있잖아요. 유진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잠결에 착각한 거 아니에요? 꿈이랑 현실이 헷갈린 거 아니냐고요. 꿈이 아니야. 나 완전히 깨어 있었어. 그럼 뭐예요? 제가 귀신처럼 벽을 뚫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유진이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당신 지금 뭘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상해서. 뭐가 이상해요? 옷 정리하는 게 이상해요? 아니면 어디 바람이라도 피우러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결혼한 지 겨우 2달 됐는데 벌써 저를 의심해요? 의처증이에요? 유진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저를 의심한 거잖아요. 유진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신 믿고 결혼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지켜준다고 해서 이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매번 새벽마다 어디 있었냐고 추궁하고. 나 너무 무서워요, 지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착각한 것 같아.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예민했나 봐. 착각이요? 착각으로 사람을 이렇게 몰아세워요? 일하느라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소리 들어야 해요? 미안해.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진짜죠? 앞으로 저 의심 안 할 거죠? 응, 안 할게. 약속해. 그 순간 이 싸움에서 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분명했습니다. 유진이가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서 소파에 앉았어요. 내가 잘못 본 걸까? 정말 붙박이장 안쪽에 있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유진이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여보, 어젯밤 일은 정말 미안해. 화 많이 났어? 아니에요. 그냥 서운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어.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요즘 일이 많으시니까. 하지만 유진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사에 갔어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일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유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점심시간에 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민아, 아빠야. 응, 아빠. 왜? 지민아, 아빠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지난번에 내가 유진 이모가 밤에 이상하다고 했잖아. 응, 그게. 아빠도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분명히 드레스룸에 없었는데 전화하니까 거기 있다고 하더라. 진짜? 그럼 아빠도 본 거네? 응. 근데 유진 이모가 아빠한테 화를 냈어. 의처증이라고. 뭐, 이모가? 응. 그리고 울면서 서운하다고. 아빠, 그게 이상한 거잖아. 왜 사과를 해? 아빠가 정말 착각한 건지 모르겠어서. 아빠, 내가 봤어. 분명히 이상했어. 아빠 착각 아니야. 그래도 유진이가 그렇게 억울해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 그래도 아빠 조심해. 알았어. 고마워, 지민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지민이도 봤다는데. 그럼 내가 착각한 게 아닌 건가? 하지만 유진이는 그렇게 억울해했는데.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어요. 집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유진이가 아직도 화나 있을까봐. 집에 도착했어요. 유진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오늘 좀 일찍 왔네요. 응, 일이 일찍 끝나서. 그래요. 저녁 곧 준비될 거예요. 유진이는 평소처럼 대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유진이가 물었어요. 여보, 요즘 회사 일 많아요? 응, 좀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 그리고 여보. 응? 어젯밤 일. 저도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앞으로 서로 의심하지 말아요. 약속해요? 응, 약속할게. 고마워요. 유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착각한 걸까?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유진이는 평소처럼 11시에 잠들었고 저는 눈을 감고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유진이가 다시 일어났지만 이번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가 봤자 또 같은 일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유진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와 조용히 제 옆에 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친 건가? 그날 이후로도
밤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유진이는 사라졌고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다시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의심을 버린 게 아니라 입을 다물기로 한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정말로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유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의심병에 걸린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뭔가가 걸렸습니다. 지민이의 말. 아빠, 조심해. 뭔가 이상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밤에 사라져도 새벽에 돌아와도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언젠가는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뭔가 숨겨지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그걸 외면하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모든 걸 무너뜨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 지민이가 집에 왔어요. 아빠,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갈게. 그래, 좋아. 저녁을 먹고 지민이 방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아직도 유진 이모 이상해? 똑같지 뭐. 그럼 확실하게 확인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지민이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 초소형 카메라. 내가 인터넷으로 샀어. 카메라? 응. 드레스룸에 설치해봐. 그럼 유진 이모가 뭘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지민아. 아빠,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해봐요. 이대로는 안 돼요. 저는 그 카메라를 받았습니다. 작은 시계처럼 생긴 물건이었어요.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해. 내가 앱 깔아줄게. 지민이가 제 핸드폰에 앱을 설치해줬어요. 다음 날 유진이가 출근한 사이에 드레스룸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붙박이장이 잘 보이는 위치였어요. 핸드폰으로 확인해보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매일 밤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밤. 새벽 2시 유진이가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어요. 붙박이장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쪽 판넬을 손으로 밀었어요. 판넬이 옆으로 밀리면서 문이 나타났습니다. 유진이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진짜였어. 정말로 문이 있었어. 이 시간이 지나 유진이가 다시 나타났어요. 문을 닫고 판넬을 원래대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 영상을 계속 돌려봤습니다. 다음 날 유진이가 출근한 후 드레스룸으로 갔어요. 붙박이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맨 뒤쪽 판넬을 손으로 밀어봤어요. 판넬이 움직였습니다. 옆으로 밀리면서 작은 문이 나타났어요. 문 너비는 60cm 정도. 몸이 날씬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문을 열어봤어요.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끝에 또 다른 문이 보였어요. 여기가 옆집으로 연결되는 거구나. 저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을 기다렸어요. 밤 11시,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1시, 유진이가 드레스룸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옆집 앞으로 갔어요. 유진이가 옷장에서 판넬을 밀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문이 열렸어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나왔습니다. 또 오셨네요? 이준석이 비웃듯 말했어요. 안에 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왜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지금요? 이 새벽에요? 네, 지금이요. 저는 이준석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준석이 소리쳤지만 상관없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반 거실이 아니었어요. 벽면 가득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명품 가방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디올, 구찌. 수천 점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이준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몰라. 이제 할 만큼 했다. 들킬 만큼 들켰어. 그때 안쪽 방에서 유진이가 나왔어요. 손에 명품 가방을 들고 가격표를 붙이던 중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해요? 이게, 아니, 그게 아니라. 유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명의 이름과 금액이 회원 명단 같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준석이 나섰습니다. 앉으시죠. 이야기 좀 합시다. 설명해봐요. 이게 대체 뭐예요? 그때 안쪽 방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 체격이 좋은 남자였어요. 김철호라고 합니다. 유진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남자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같이 일한다고요? 네. 명품 리셀 사업이요. 김철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명품을 사서 되파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짝퉁이죠.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사기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김철호는 태연했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봤어요. 당신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언제부터예요? 결혼하기 전부터요. 뭐라고요? 죄송해요. 설명할게요.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품에 중독됐어요. 카드로 버티다 빚이 쌓였고, 그때 이 사람을 만났어요. 쇼핑 중독이었다는 거예요? 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사채를 쓰게 됐어요. 김철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사채업자였어요. 유진이가 돈을 못 갚길래 벌어서 값을 하고 사업 파트너를 제안했죠. 사업 파트너? 유진이는 백화점 인맥으로 VIP 고객들 물색하고 저는 중국에서 물건 수입하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럼 당신들 예전부터 아는 사이였어요? 유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예전에 결혼했었어요. 뭐라고? 처음엔 위장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도 인생도 묶여버렸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혼한 거예요? 네, 서류상으로는요. 서류상으로는? 김철호가 웃었습니다. 뭐, 복잡해요. 법적으론 이혼했지만 실제로는 그냥 같이 일하는 사이죠. 그럼 지금도? 아니에요. 유진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사업 파트너일 뿐이에요. 믿을 수가 없네요. 정말이에요. 저는 당신을 만나고 나서는 그만해요.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래서 빚이 얼마예요? 유진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말해봐요. 카드 빚이 3억이요. 3억? 그리고 사채가 2억이요. 합쳐서 5억이라고? 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5억.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예요? 내 돈으로 빚 갚으려고? 그 순간 사랑이 아니라 계약서를 본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엔 진짜 당신이 좋아서. 거짓말하지 마요. 진짜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당신한테 끌렸어요. 그런데 빚이 너무 커져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백화점 월급으론 평생 못 갚아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이 집은, 이 아파트는 누구 겁니까? 김철호가 대답했습니다. 제 명의예요. 원래 창고로 쓰려고 산 거죠. 그래서 우리 집 드레스룸이랑 연결한 거예요? 뭐 그렇죠. 유진이가 밤에 일하기 편하게요. 인테리어 업체 사장도 같은 편이었네요. 네, 이준석이요. 저희 팀이에요.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아파트 선택부터 인테리어까지. 전부 이 사업을 위한 거였어요. 당신들, 지금까지 얼마나 벌었어요? 글쎄요, 한 2년 정도 했으니까. 50억 정도? 김철호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50억이요? 그런데 빚 갚고 물건 사고 하다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어이가 없네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혼할 겁니다. 여보.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래서 다 갚을게요. 손 떼요. 제발요. 당신 딸도 생각해서. 이혼은 안 돼요. 지민이를 입에 담지 말아요. 저는 유진이 손을 뿌리치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 변호사 선임할 겁니다. 진명의 이전도 막을 거고 당신 명의 카드도 전부 정지시킬 거예요. 여보, 제발. 이제 남이에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행복도. 전부 연기였어요. 그런데 가장 무너진 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날 지민이가 왜 그렇게 말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어젯밤 일을 설명했어요. 명품 사기, 5억 빚, 김철호와의 관계까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일단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겠네요. 네, 당장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주세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어요. 일을 하는 척했지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갔어요. 유진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진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용서? 5억 빚을 숨기고 사기 사업을 하면서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래서 다 갚을게요. 어떻게 갚을 건데? 백화점 월급으로. 유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저 정말 당신 사랑해요. 처음엔 빚 때문에 접근했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믿을 수가 없네, 진짜. 이혼할 겁니다. 안 돼요. 유진이가 제 손을 붙잡았어요. 당신 딸도 생각해서. 이혼은 안 돼요. 지민이를 입에 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저는 손을 뿌리치고 일어섰습니다. 내일 변호사가 이혼 서류 보낼 겁니다. 서명하세요. 절대 안 해요. 유진이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뭐라고? 이혼 못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왜 이래? 당신도 이 결혼 끝난 거 알잖아. 몰라요. 난 이혼 안 할 거예요. 유진이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미안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서류를 보냈지만 유진이는 서명을 거부했어요. 매일 밤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안 돼요. 절대 안 돼.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빚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집 아파트가 비었어요. 김철호도 이준석도 사라졌습니다. 명품들도 전부 치워져 있었어요. 리셀 사업장을 정리한 거였습니다. 왜 갑자기 사라진 거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날 회사 최 과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부탁하신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부인과 김철호의 관계 말인데요. 네. 둘이 과거에 결혼했었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혼 서류를 확인해 봤는데요. 최 과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이 무효입니다. 뭐라고? 서류 미비로 법원에서 이혼 성립이 안 됐어요. 즉, 두 사람은 여전히 법적 부부입니다.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나는 사장님과 부인의 결혼은 중혼입니다. 중혼. 그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법적으로 무효인 결혼이에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 과장이 서류를 더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아파트 구입 서류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명의는 사장님이지만 실제 거주자 등록은 부인으로 되어 있어요. 중혼이 무효 처리되면 이 아파트는 유진이가 가져가는 거군요. 네. 그리고 사장님 명의로 된 카드 빚도 있더군요. 카드 빚이요? 네. 부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가 몇 개 있는데 연대 보증이 사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카드 빚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사고 카드 빚을 만들고 나중에 중혼 무효를 주장해서 재산은 가져가고 빚은 저한테 떠넘기려는 거였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일단 변호사와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유진이는 없었습니다. 짐도 대부분 사라져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김철호가 서 있었어요. 당신,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김철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김철호가 소파에 앉았어요. 이제 다 아셨죠? 중혼, 이중결혼이라는 거, 그래서 결혼이 무효라는 거.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돈이죠, 뭐. 5억 빚을 갚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김철호는 태연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네. 유진이가 잘했죠. 연기를. 사장님도 아시잖아요. 유진이가 얼마나 당신한테 잘했는지. 그게 전부 연기였다는 거군요. 김철호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장님, 소송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소송하면 사장님만 불리해요. 중혼 가해자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가해자라고요? 속은 사람이 가해자?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중결혼을 한 사람은 사장님이니까요. 말도 안 돼. 그래서 제안하는 건데요. 김철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 합의서에 서명하세요. 아파트는 유진이가 가져가고 카드 빚은 사장님이 갚는 걸로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소송 가시겠어요? 형사처벌 받으면서? 당연하죠. 법정에서 당신들 사기죄 다 밝힐 겁니다. 사기죄요? 증거 있어요? 녹음도 없고 증인도 없잖아요. 저희는 그냥 사업했을 뿐이에요. 중호는 사장님이 한 거고요. 김철호는 여유로웠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 좋아요. 사장님도 명예 지키고 저희도 빚 청산하고. 그만 나가세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김철호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어요. 참 유진이가 전해달라네요. 미안하다고. 나가라고 했어요.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철호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봤어요.
합의서. 내 이름으로 된 빚만 남긴 종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끝이라니. 다음 날 유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제 말 좀 들어줘요. 무슨 할 말이 남아서 연락한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나를 속이고 이중 결혼을 한 거야?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김철호가 말해줬어요. 이혼이 안 됐다고. 그럼 그때 말했어야지.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계획이 틀어지니까. 유진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여보, 김철호 말대로 해요. 그게 서로한테 좋아요. 당신도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군. 김철호 편이야. 편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어차피 결혼 무효잖아요. 집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당당하네. 근데 너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 한번 멋대로 해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결혼도, 사랑도 내가 지켜왔다고 믿었던 것들까지. 그때서야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장면들이 하나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유난히 검소해 보였던 이유. 선물을 받지 않겠다며 늘 웃어넘기던 그 태도. 목요일마다 빠지지 않던 약속. 설명은 늘 있었지만 납득은 되지 않았던 날들. 아파트를 고를 때도 드레스룸 구조를 정할 때도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렸는지. 밤 10일시면 꼭 자리에 들겠다던 습관까지. 그땐 전부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어느 것도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하나씩 준비된 장면 속에 그저 들어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딸 지민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큰일 났어. 왜 아빠 무슨 일인데? 유진이랑 이중결혼이었어. 처음부터 사기였어. 뭐, 이중결혼? 중혼 말하는 거야? 응. 전 남편이랑 이혼이 안 된 상태였어. 그래서 아빠랑의 결혼은 무효야. 아빠, 그럼 어떡해? 모르겠어. 집도 빼앗길 것 같고 빚도 2억이나 생겼어. 아빠, 지민아, 미안해. 아빠가 바보 같아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잘못 아니야. 그 사람들이 나쁜 거야. 속았어, 완전히. 아빠, 포기하지 마. 변호사랑 상의해서 방법 찾아봐. 알았어. 아빠 힘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지민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 어둠이 제 인생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것.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품 리셀 사기와 중혼 사기, 두 가지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네, 둘 다 하고 싶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딸이 설치한 CCTV 영상, 비밀 통로 사진, 옆집 명품 창고 사진, 그리고 김철호와의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위장 이혼 서류도 제출하겠습니다. 중혼 피해자는 저잖아요? 네, 사장님은 피해자입니다. 속아서 결혼한 거니까요. 그럼 승산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명품 사기는 확실한 범죄고 중혼도 그들이 고의로 숨긴 거니까요. 저는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움직였어요. 유진이와 김철호, 이준석 모두 소환 구속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오더군요. 명품 리셀 사기단 검거, 피해액 50억 추정. 50억.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큰 조직이었더군요. 재판이 시작됐고
법정에서 유진이를 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췌하고 지쳐 보였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때 김철호와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유진이가 대답했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나중에 김철호가 알려줬어요. 그때 피해자에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하면 계획이 틀어질까 봐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재산을 가져가는 계획이요.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였다고? 웃기는 일이었어요. 김철호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무엇을 숨겼습니까? 제가 사채업자라는 것, 유진이랑 아직 부부라는 것, 명품 사기를 하고 있다는 것. 왜 숨겼습니까?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피해자 집이 몇십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중혼을 이용하려 했다? 네. 반성하십니까? 김철호가 웃었어요. 반성이요? 들켰으니 어쩔 수 없죠. 판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재판은 한 달 동안 계속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유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철호에게 징역 3년, 사채업 불법 운영 추가 징역 2년, 총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준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남은 건 뭐였을까요? 변호사가 정리해줬어요. 아파트는 사장님이 지킬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됐어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손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2억, 유진 씨 명의로 쓴 카드빚 1억, 총 3억입니다. 3억.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집은 지켰으니 다행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유진이가 쓰던 물건들은 전부 치웠습니다. 드레스룸도 다시 공사해서 비밀 통로를 막았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혼자 앉아 있다 보니까 자꾸 지난 일들이 떠오르더군요. 생각해보니 모든 게 다 유진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내가 먼저 사람을 돈으로 봤던 게 화근이었어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부터 따졌고 그걸로 사람을 판단했죠. 지폐를 떨어뜨려 놓고 줍는지 안 줍는지 보고 혼자 안심도 하고 혼자 판단한 꼴이었어요. 그땐 그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어리석었더군요. 돈으로 사람을 시험해 놓고 속으로는 무시까지 했으면서 정작 이번엔 내가 돈 때문에 이용당했으니까요. 아이러니했어요. 참 씁쓸하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마음에 남는 게 있었어요. 이상하다던 지민이 말. 그땐 사랑에 빠졌다는 핑계로 외롭다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제일 정확한 경고였어요. 그 말만 제대로 들었어도 여기까지는 안 왔을 텐데요. 많은 걸 잃었습니다. 돈도 잃었고, 시간도 잃었고, 마음도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것도 안 남은 건 아니더군요. 사람을 보는 눈, 그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압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 가족 말은 흘려들으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재혼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거요. 비싼 수업료였지만 그만한 교훈은 남았습니다. 적어도 같은 실수는 다시는 안 할 자신이 있어요. 1년 후,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급할 것도 없고 외롭지도 않았으니까요. 지민이는 자주 놀러 옵니다. 이제는 남자친구도 데려오더라고요.
저는 젊은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친구는 진심일까, 연기일까? 하지만 지민이가 행복해 보이니까 됐습니다. 딸이 저처럼 속지만 않으면. 아빠, 이 사람 괜찮지? 글쎄, 오래 봐야 알지. 에이, 아빠는. 지민이가 웃고 저도 웃었습니다. 유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식은 들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성실히 복역 중이래요. 어느 날 우연히 옛날 사진을 봤어요. 유진이랑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진 속 모습일 뿐. 진실은 달랐죠. 사진을 찢으려다가 멈췄어요. 이것도 교훈이니까 간직하자. 앨범 맨 뒤에 넣어뒀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제 인생은 평범합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딸과 통화하고. 특별한 일은 없어요. 하지만 그게 좋습니다. 평범한 게 제일 행복한 거더라고요. 언젠가 다시 사랑을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음엔 정말 신중하게, 오래 알아보고, 딸의 말도 듣고, 돈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진짜로 볼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이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생겼으니까요.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그만한 값어치는 했습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하루.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한 줄 한 줄 늘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